퇴직금 제도가 뭐냐?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특징이에요. 일단 퇴직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데가요 200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어요. 횟수로 따지면 17년 정도가 이제 흘러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퇴직금 제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퇴직금 제도가 왜 우리나라 사회에 도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근로자들의 퇴직금의 소유권 보호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예요. IMF 시절에 회사가 도산을 할 때 퇴직금 자체를 못 받고 그냥 회사를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근로자들한테 최후의 보류, 노후 생활의 최후의 보류라고 할 수 있는 퇴직금 자체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의 보호가 안 되는 형태로 운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자 이 퇴직금 제도가 일단 도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민연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꽤 됐죠. 공무원들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수단이 없었어요. 네, 일시금 지급밖에 없었죠, 현실적으로. 일시금을 받으셔가지고 노후생활 지원 형태로 사용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노후생활 지원으로 활용이 안 되고 그냥 일시자금, 일시생활자금 형태로 이렇게 사용되는 이런 병폐가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 퇴직금 소유권의 보호 그리고 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일반 직장인들도 연금에 대한 기회를 좀 부여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고민해서 나온 게 퇴직금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퇴직금 제도가 뭐냐? 딱 두 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게 되면 직원들의 퇴직금이 회사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안전한 금융기관, 사회 금융기관에 예치가 된다는 것도 특징이에요. 이 금액은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직원들의 퇴직금의 명목으로만 사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딱 되면서 직원들의 소유권이 보호가 되는 거죠. 회사가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이 금액은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래요. 직원들의 퇴직금 이외의 명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게끔 이렇게 법적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회사의 퇴직금이 사회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더라. 두 번째는 일시금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다. 이런 퇴직연금 제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 DB형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확정기여형 DC형 제도가 있고 이 제도는 2015년도에 우리가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혼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이 DB형 제도, DC형 제도의 특장점 부분들을 합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실제 거부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DB형 제도, DC형 제도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어떤 제도냐? 먼저 DB형 제도예요. 확정급여요.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DB형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퇴직금 사업장에 도입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대기업 위주로 먼저 도입을 했어요. 일단 자금 사정이 좋은 현금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이런 데들에서 먼저 도입을 하게 되는데요. DB형 제도 위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DB형 제도는 어떤 제도냐면요. 저희 영어로 하게 되면 Defined Benefit이라고 해가지고 디파인드 확정된다. 베네핏 퇴직금이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게 되는 퇴직금의 금액이 확정되는 제도가 DB형 제도예요. 근데 확정이 되는데 어떤 형태로 확정이 되냐? 퇴직 시의 평균임금 곱하기 근성연수로 내 퇴직금의 금액이 확정되는 제도가 DB형 확정된 급여 제도다. 확정급여형 제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숫자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요. 내 임금이 초년도에 평균 100만 원으로 가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매년 임금 상승이 10%가 있었어요. 그리고 3년을 근무하시고 퇴직을 한다. 그러면 3년 차 때는 내 평균 임금이 121만 원이 되죠. 그러면 최종 퇴사 전의 평균 임금은 121만 원 곱하기 근성연수인 3년을 곱해가지고 363만 원을 받는 제도가 DB형 제도입니다. 받으실 때는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고 연금 수령도 가능한 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제도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왜 대다수의 대기업들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냐, 예전의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건 동일하죠. 그죠? 우리 법정 퇴직금 계산할 때도 퇴사 직전의 평균 임금 곱하기 근성연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생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부분들로 많이들 도입을 하더라. DB형 제도에서 퇴직급여를, 급여 수준을 확정짓는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뭔 것 같습니까? 근성 변수는 물론 누진제가 없다고 가정한 거예요. 누진제가 있는 회사는 근성 변수가 아니라 뭐 곱하기 2가 될 수도 있고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없다라고 가정하고 근성 변수로 써놓은 겁니다. 퇴직 시의 평균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사할 때는 평균 임금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한 3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평균 임금이 한 500까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발생하는 임금 상승률에 따라 가지고 퇴사 직전의 평균 임금 곱하기 내 근속된 연수가 소급돼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내 퇴직금을 계산하는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된다. DB형 제도에서. 이 DC형 제도를 보시게 되면요, Defined Contribution, 규정되는데 확정되어지는데 뭐가 확정이 되냐? 회사가 납입해지는 기여금, 부담금이 확정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근로자 직원들이 일정 기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확정된 기여분을 매년 납부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납부하는데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냐? 연간 총 임금의 12분의 1 이상 이 금액을 매년 1년이 끝나게 되면 납부를 해준다. 납부를 해주게 되면 직원들이 이 금액을 갖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퇴사할 때 운영 손익 부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아가는 제도를. 무슨 말이냐면 운영 손익이라고 있잖아요. 회사가 입금을 해줬는데요,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그러면 퇴직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손실을 입는 거예요. 운영을 잘못했다 그러면 퇴직금 자체를 손실을 입는 형태의 제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업들 이런 데에서는 이 제도 부분들을 잘 운영하지 않고요, 금융기관이라든지 전문기관, 직원들의 금융지식이 좀 있는 자체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거에 대한 부담이 없는 회사들, 이런 데에서 이런 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똑같은 이거예요. 평균이 100만 원이었어요. 1년을 이거를 받고 안에 근무를 하셨다 하게 되면 한 달치 급여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을 개인 DC 계좌에 입금을 해줘요. 그리고 2년 차가 딱 됐어요. 그러면 2년 차일 땐 10% 올랐다가 아까 가정했으니까 110만 원이죠. 그럼 110만 원을 또 입금을 해줘요. 그러면 2년까지 회사가 총 입금해준 금액은 210만 원이 되는 거죠. 3년 차가 됐어요. 그 3년 차가 되면 121만 원이죠. 121만 원 또 입금을 해줘요. 그럼 회사가 총 입금해준 금액은 얼마예요? 331만 원. 그럼 아까 DB형 제도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DB형 제도는 이 금액이 확정된다고요. 회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인 121만 원 곱하기 3년으로 363만 원이 딱 확정되는 제도에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회사가 입금된 금액이요. 이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내 퇴직금은 어떻게 돼요? 이 기간 동안의 운영 손익에 따라 틀려지는 형태는 아시겠죠? 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DB형 제도에서는 퇴직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임금 상승이라고 했습니다. 얘는요, DC형에서 수익률이에요. 퇴직금 자체가 변동되는 제도다. 직원의 운영 역량에 따라 가지고. 물론 연금을 받으실 때는 55세라는 그 연령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55세 이전에 퇴직하시게 되면 연금을 바로는 못 받고요, 기다렸다 맞아야 돼요. 55세까지. 요즘의 추세는요, DB형 제도에서 점차적으로 DC형 제도로 좀 옮겨가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주식 계좌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펀드 수익률, 주식 투자 수익률에서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투자 수익률 자체가 얘보다 커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DC로 전환되는 비율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제도의 유불리는 뭐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개인마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유리하고 불리한 제도가 아니라 무차별한 제도로 근대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제도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철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DB형 제도를 도입을 해도 되고요, DC형 제도를 도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둘 중에 하나 선택권을 주면서 도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요거를 좀 선호하더라. 이 혼합형 제도는 두 가지 제도 부분들을 혼합해 놨던 제도다. 네, 퇴직금이 만약 100이면 비율을 딱 규약상에 딱 넘기를 해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DB 비율이 예를 들어 70%, DC가 30%다. 비율을 100%를 딱 맞춰놔가지고요,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7대3의 비율, 이런 형태로 DB, DC 비율을 딱 정해놔가지고 운영하는 형태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장은 없다. 아직까지는 운영의 복잡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퇴직금 계산하고 납입부등본 산정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 없더라. 경영성과급 DC 제도를 운영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여기 기본적인 틀이고요. IRP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인용 퇴직계좌. 이건 뭐냐면요. 처음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어요. 일시금 받을래, 연금 받을래 라는 선택권을 딱 쥐어줍니다. 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받으실 것 같아요, 퇴직금? 퇴직금에 대한 것들이 연금에 대한 개념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일시금으로 받고 그냥 생활장으로 쓰시는 형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 애초에 도입한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금 보장, 두 번째가 연금을 받게끔 하는 옵션이 주어진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게 무섭게진 거예요. 실제 일시금만 다 수령하시니까요. 안 되겠다. 근태법이 한 번 변경이 됩니다. 예전에는 급여계좌로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했어요. 근데 근태법이 바뀌고 나가지고는 IRP 계좌로만 수령을 하게 됐어요. 이 IRP 계좌가 뭐냐면요, 연금을 받게끔 하는 계좌예요. IRP 계좌를 퇴직금이 일단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하셨다가 해지를 하면 당연히 일시 수용이 되는 거고요. 좀 생각할 기회를 주는 거죠. 연금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래서 만약에 55세가 넘었다면 즉시 바로 연금 수용도 가능하시고, 만약에 52세, 53세에 만약에 퇴직하셔가지고 IRP 돈이 들어가 있다. 2, 3년을 거쳐놨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예요. 법이 바뀌고 나가지고는요, 연금 받는 비율이 늘어났어요. 점차적으로 연금 받는 형태의 부분으로 이 제도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변경되고 있더라.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제도 주는 형태로 세법도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을 할 때 그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우리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겠다라는 걸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할 때 과반 이상의 노동자의 동의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과반 이상의 노동자가 아니다 그러면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의 동의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필수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어떤 사유에서든지 이 내용들이 변경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될 때. 그때 반드시 똑같이 근로자 대표의 동의 부분도 들어가게 되는 형태가 있어요. 업체들이. 이 규약 변경이 어떻게 많이 일어나냐면요, 금융기관을 변경할 때예요. 요즘에 규약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퇴직연금 사업자 부분들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A, B, C 금융사만 회사에 필요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사업자를.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업장이 필요해 가지고요, D라는 금융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C라는 금융사가 빠질 때가 있고요. 이럴 때 회사 과반 이상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회사랑 얘기할 때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수령하실 때는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퇴직 소득세를 내게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정부에서는 계속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가지고 연금으로 받는 형태로 전환 형태로 계속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시금을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가 있잖아요. 이 금액에 연금으로 만약 돌려서 받는다 그러면 30% 정도를 감액해 주는 형태. 연금 받는 게 일시금 수령하는 것보다는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좀 유리하게 되어 있다.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금융기관 적립금을 예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품으로 운영할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는 안정적인 상품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좀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를 할까요? 안정적인 상품은 당연히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큰데 조 단위가 넘어가는 데도 있고요. 뭐 몇천억, 몇백억 단위 형태가 되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그 특정 부서에서 이걸로 운영을 잘못했다가 수술하는 것들은 책임지기가 좀 힘들어요. 계속 언론 뉴스 나오는 게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 뭐 실제 수익률 따져보게 되면 1.몇 %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 뭐 기타 다른 형태는 뭐 5%, 6% 거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퇴직연금 왜 그러냐? 막 이런 형태의 언론 기사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저금리 형태의 구조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보수적인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근태법 개정된 부분들이 이제 쓰는 부분들을 좀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회사에서 특정 부서에서 의사결정해가지고 하게 하지 말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책임을 좀 분산시키고 위원회를 좀 분산시키자. 고수익 상품 부분들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방편 그런 형태를 좀 마련해 보자라고 나온 게 이번에 근태법 부분인데 IPS 적립금운용위원회예요. 설사 적립금운용위원회 형태로 근태법이 개정돼가지고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요 기존은 크게 바뀌지 않을까. 기본적인 DB랑 DC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 경영성과급 DC가 있습니다. 이 경영성과급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에 퇴직연금 DC 계좌를 납부해가지고 운영하는 형태가 있어요. 경영성과급이 딱 나오는데요. 퇴직연금으로 납부하는 거랑 그냥 근로자 급여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들이랑 차이가 뭘까요? 직원들 입장에서. 세금이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율보다는 퇴직소득세율이 일반적으로 낮아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퇴직을 한다, 그럼 퇴직소득세율은 25년 근무하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4에서 6% 사이가 들어가요. 웬만하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30% 40%까지 되다 보니까 이 비율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세제 절감 효과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DC에다가 퇴직금으로 경영성과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경영성과를 납부하기 위해 가지고는 DB형 제도에는 납부할 수가 없어요. DC형 제도에만 운영을 했어요. DB형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규약 변경이 있어야 돼요. 특정 급여형의 형태를 띠면서 경영성과급을 납부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99대 1이라는 혼합형 제도를 운영하여 DC 계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형 제도는 경영성과급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방편으로만 지금 현재 운영에서 사용되고 있다. 몇 가지 세법상의 제약이 있어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가 세목이 변경되는 거죠. 세제 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세 회피의 차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무한히 열어놓지는 않았어요. 만약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을 해요, 경영성과. 그러면 도입하는 이 시점에 직원들은 한 번의 선택권을 주어주는 거예요. 그때의 경영성과 대신 납부하기를 했다 하는 사람들은 회사 퇴직할 때까지 계속 납부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도입할 때 가입하지 않겠다 선택 안 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내가 원해가지고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경영성과급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다 DC에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30만 원만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분. 근데 그거를 다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규약상에 경영성과급의 납입 비율을 딱 정해가지고 그것도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는 몇 프로를 하고 싶은데 왜 임의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냐, 이런 형태의 논쟁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경영성과급 DC를 선호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는 기간이 짧으신 분, 50이 넘었어요. 그럼 5년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은 퇴직 시점 길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현금화가 되는 시점이 20년, 30년 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지금 선호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입하는 형태의 비율을 보게 되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도입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이게 한번 도입해가지고 가입한다 그러면 끝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가입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입할 기회가 없고요. 왜 지금 이 시점에 가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는 좋은데 특정 연령대에서의 니즈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제도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않아가지고 도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 회사에 요청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내부 조율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일반적으로 쭉 올라가는데요, 승진이 되면서 임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DB 금액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DC 받는 금액보다 그 차익만큼을 보장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DC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DC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회사인 거예요. 그럴 때 직원 입장이나 노동자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는 회사는 승진할 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부분들을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형태로 이런 제도를 실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운영할 때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